지난 시간에는 실내 조경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계로 시공 재료와 기법, 순서 등 실내 조경 시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실내 조경 기술. 오늘은 실내 조경의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인 광조건과 수분, 온도 등 실내 조경의 환경과 유지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 실내 조경의 환경과 유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조경이라는 것은 실내의 식물을 우리가 키우는 것들인데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식물 이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내 조경은 점차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내 조경은 식물이 실내 공간 안에 너무 많은 것도 부담스럽고 약 25% 내외 정도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물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얼만큼 유지 관리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공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 관리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광조건, 온도 조건, 수분 조건, 그리고 토양과 비료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지 관리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잠시 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는 5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광과 온도와 수분, 토양, 비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지 관리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식물 자체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을 잘 관찰을 하시는 것이 유지 관리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특징들을 잘 알아내야만이 바른 유지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내 식물 관리상의 문제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식물의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식물의 관리상의 문제점은 먼저 일조건이죠. 광조건과 그 다음에 온도, 습도가 자생지와 다르다는 건데 이게 바로 식물들이 우리 열대나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자생지와 다른 점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냉난방이 일정치 않아서 온도차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풍과 환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고 요즘 식물이 시들거나 해서 의뢰가 오는 경우 보면 실내에 통풍과 환기가 나빠서 일어나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처럼 빗물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관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에는 이런 자연 빗물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관수를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관리에서 기억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식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광조건에 따라 식물을 양지식물, 음지식물, 반음지식물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양지식물이라는 것은 광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는 것들이죠. 대체적으로 꽃식물이나 또는 조경수정 가운데서는 상층목, 키가 큰 것들이 빛을 많이 받겠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양지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지식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양지식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꽃들이에요. 나팔꽃, 펜지, 천일홍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지식물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꽃을 주로 감상하는 것들입니다. 계속 보시면 코스모스나 옥자마, 페랭이꽃 이런 것들 다 예쁜 꽃들인데 이것은 실내에 들어올 때에는 광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 도입하실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지식물을 가지고 실내에 도입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지식물을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잎베고니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음지식물이죠. 낮지만 작은 양의 광을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솜털 같은 걸로 빛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음지식물들을 여러분들이 실내에 도입하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음지식물들을 보시면
지금 피토니아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음지식물입니다. 이러한 음지식물들의 특성은 키가 작고 낮은 쪽에 주로 올 수 있다는 것들이죠. 계속해서 자료를 보시면 이런 식물들은 자, 이번에는 어떤 분류에 의한 것이냐면 온도에 따라서 분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는 온대성과 열대성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온대성 식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백합, 튤립, 장미, 등나무, 목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식물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온대성 기후에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외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내에 들어오기에는 온도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실내에는 약간 고온이기 때문에 아열대 정도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오는 식물들은 열대나 아열대성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열대성 식물로 바로 이런 알로카시아처럼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잎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내 조경용 식물로는 이렇게 관엽식물들을 많이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열대식물들의 종류를 보시면 클로로피텀 같은 이런 것들은 점란이라고 하는데 아주 실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식물들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오염물질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실내에 효과적인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식물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스파라가스라는 식물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식물도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으로 실내에 적합한데 관엽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물들은 아열대이기 때문에 열대나 아열대 정도의 약간 고온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계속 식물을 보면 아디안텀도 역시 이 식물도 열대성 식물이고 관엽식물이고 그런데 이런 식물들의 특성은 상당히 보드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드라운 식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또한 수분 요구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형태들을 지금 관찰하시면서 다음을 또 보시죠.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식물보다 이 식물은 같은 열대 식물 중에서 굉장히 딱딱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열대나 아열대나 온대나 이런 식물의 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번에는 형태를 보고 아까처럼 보드라운 질감은 수분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지금처럼 딱딱한 질감은 물을 좀 적게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세베리아 같은 것들은 딱딱한 질감으로 물을 좀 적게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식물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건생식물이라고 하여서 알로에 같은 식물들은 여러분들 그 식물체 안에 저수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은 물을 적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들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카랑코에 요즘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죠. 우리 학생들이 보면 학교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건생, 즉 다육식물들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의 형태를 보면서 수분 요구도를 여러분이 가늠하실 수 있으면 관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잎이 거칠고 질감이 딱딱한 다육식물 쪽은 수분을 조금 관수를 적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드라운 잎 쪽에서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관수하는 것 가운데서 공중의 습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물을 주어서 공중 습도도 유지시켜야지만이 여러분 보드라운 질감의 식물들을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종류를 다 알지 않더라도 식물의 특성인 형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분 요구도를 가늠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 보셨던 식물의 크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양지인지 음지인지도 가늠하시는 그러한 그 기준을 가지고 식물을 관리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식물로 수생식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생식물은 특수식물이라고 하여서 뿌리를 물에다 담그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히 관수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종류죠. 수생식물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생식물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꽃, 무록자마, 불애옥잠 이런 종류들인데요.
요즘은 실내 조경이 전과는 달리 특수한 수경 요소들이 많이 도입되니까 이러한 수생식물들도 수생정원에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수식물들도 함께 알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한 식물들로 수생식물 같은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는 식충식물 같은 것들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식물의 종류이고 허브 같은 식물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토양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실내용 토양은 전반적으로 가벼운 토양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중을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내용 토양은 인공 토양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조경용 토양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조경용 토양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질석과 펄라이트, 피트모스 이 세 가지 종류를 혼합해서 배양토로 나와 있는 토양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행잉하는 방식이라든지 간단한 식재를 하실 때는 수태, 즉 물이끼를 말린 것에다가 식물을 식재하셔도 가능합니다. 이건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식재에 대해서 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고 여러분 매다는 방식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수태에다가만 심어도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태를 이용한 식재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토양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낙엽이 썩어서 만들어진 부엽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양질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고 바크 같은 것들도 덮개용 토양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이러한 실내 조경용 토양들은 전반적으로 가볍고 균이 없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 그러한 토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인공 토양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토양은 상당히 많은데요. 상토라든지 하이드로볼, 또 피트모스, 물이끼, 세라믹, 배양토 이런 종류들을 시중에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노지와는 달리 실내에서는 이러한 인공 토양을 이용해서 식재를 하시면 관리도 손쉽고 이런 토양 자체는 보수력이나 보비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훨씬 실내 조경을 관리하시기가 용이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식재하실 적에 아래에 배수층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자갈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의 종류는 요즘은 모양이나 색깔도 다양한 여러 종류의 자갈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수용 토양으로 아래층에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식재를 하시지 않고 간단한 용기 식재를 하실 적에는 스티로폼 같은 것들도 배수용 토양처럼 사용해서 가볍게 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실내 조경을 여러분 하시면서 바닥재 같은 쪽에 자연 소재의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바닥재의 종류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재의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식물만큼이나 많이 이용하는 게 이 실내 조경에서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 요소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자체의 형태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도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천 쪽에 이렇게 돌이 들어와 있는 것들도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재 종류들을 또 살펴보면 돌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리석 질감이 나는 종류들도 있고요. 또 원목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 중에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원목을 가지고 테크 형태로 이렇게 깔아서 여러분 실내 조경하는 주변에 테크를 이용하는 이런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바닥재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 관수하는 방법이나 또 관리하는 것들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바닥재 종류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귀찮아하시는 부분이 비료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비료도 외부에서 조경하는 것보다 실내에서는 간편한 방식의 비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화원에 가셔서 비료를 구입하셔서 비료를 주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료는 크게
고체형 비료와 액체형 비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비료를 주실 때 먼저 고체형 알갱이로 되어 있는 비료 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거름을 같이 섞어서 줄 때는 화분 크기에 맞도록 적당량을 섞어서 토양에 같이 섞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음 화면을 보면 자, 위에다가 몇 개씩 알갱이를 그냥 올려놔 주면 여기에서 관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녹아서 요것들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간단한 방식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요것들을 물 뿌리개로 해가지고 뿌려주는 이런 것들은 액체 비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체 비료 상태로 나와 있는 것들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 액체 비료로 나와 있는 것들을 물 뿌리개로 표토에다가 토양에다 주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에다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액체용 비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용기를 사셔다가 여러분께서 나무 막대와 큰 용기에다가 희석을 시켜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적당한 양의 물과 양을 계량해서 다음에 원액에다가 넣어서요. 그러니까 물에다 섞어주는 것이죠.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것들을 나무 막대로 저어서 골고루 희석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액비는 물 뿌리개로 분토에다가 뿌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성된 식물을 가지고 항상 자주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그거 자체가 실내 조경의 묘미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관리가 여러분들께서 혹시 집을 비우신다거나 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자, 건조를 막기 위해서 물이끼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건조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외출을 하실 경우라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보는 이런 수태를 덮어서 충분히 물을 주면 이것이 보수력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을 머금고 식물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간이급수기를 이용해서 규칙적으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예. 그리고도 건조에 더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자갈을 깔고 물을 넣어서 화분을 그 위에다 올려놔주면 식물이 오래도록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우리가 저면관수법이라고 해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어서 식물이 물을 많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런 저면관수로 보다 충분한 관수를 해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강의를 통하여서 실내 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또한 이런 실내 식물이 공기와의 관계를 많이 여러분들 매스컴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실내 관엽식물들이 공기 중에 유해한 휘발성 물질들, 가스를 제거한다는 효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요, 지금 보듯이 크실렌이나 포름알데히드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가스입니다. 특별히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들은 처음 건축을 할 적에 뭐 강화마루 같은 것을 깔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그 접착제로 이용되는 것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유해한 것들이 눈을 따갑게 할 수도 있고 인체에 해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던 관엽식물들, 네프롤레피스, 피닉스 야자, 드라세나, 서양 담장이, 벤자민 고무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가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암모니아나 크실렌도 이런 다 관엽식물들이 많이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실내 조경용 식물에 굉장히 인체에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와의 관계까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실내 조경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조경의 키워드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친환경적인 공간이라고 하여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 많이 얘기 들었던 그 음이온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식물의 광합성이나 증산작용이 활발한 곳에서 잘 발생을 하게 되어서 인체에 불면증을 없애준다거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여서 사람과 그 식물과의 관계 속에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실내 조경이 공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 빌딩이라는 단어가 우리 공부하는 중에 나왔는데 이것은 산업화되고 여러 가지 경제 논리에 의해서 무분별한 자연 파괴가 비롯되면서 이런 모든 에너지의 소비가 과하게 되니까 지구온난화나 오존층 파괴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세계 환경회의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독일의 생태건축이나 일본의 환경공생주택, 미국의 그린빌딩 같은 것이 도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건교부와 환경부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상업공간이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내 조경을 공부하시면서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질서라 하여서 창조적인 질서 가운데서 사람과 식물의 관계가 순차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쾌적하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내 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실내 조경에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신다 하시더라도요. 이런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창조적인 질서 가운데서 인간이 보다 쾌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식물 요소를 가지고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실내 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공허한 어떠한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작은 화분 하나라도 가져다 놓는 그런 구체적인 예로 실내 조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수업 시간에는 여러 공간들에 시공하는 방법이나 전문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커다란 맥락을 이해하신다면 실내 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셨던 실내 식물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내 식물을 관리하는데 우선 조건 중에서 1조 조건, 즉 광조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식물을 음지식물, 양지식물로 구별하시고 주로 꽃이 좋은 식물들은 양지식물이었고 상층목이 양지식물에 많았습니다. 음지식물은 관엽식물들이었죠. 그 다음에 온도에 있어서는 열대나 아열대성 식물들이 실내에 적합했는데 우리가 보통 외부에서 보는 것들은 온대식물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산지가 어디인지
요것이 바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생지, 즉 원산지가 식물마다 다르다는 거, 요런 점을 아셔야지만 정확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식물을 보시게 되면 그 식물의 원산지와 그 식물에 필요한 광조건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내에 냉난방 이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주야간의 온도차가 심한 곳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통풍과 환기의 문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공기 중에 오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주 환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토양은 인공토양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와는 달리 자연물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실내에는 관수를 꼭 시스템화 하든지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 키워드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조경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공간에 잘 살아야 하겠고, 그린빌딩이나 친환경적인 건축물 인증 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사례들, 그 다음에 그린 마케팅과 같은 상업적인 사례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 지속 가능한 개발로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생태적인 디자인으로서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인간까지도 고려해 넣은 디자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질서로서 여러분 그 모든 질서에 순응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식물에 대해서 많은 그 가치를 부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 세계에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유지가 될 때 바로 우리는 가장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강의에서 여러분 실내 조경에 대해서 분야별로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키워드들을 짚어보면서 실내 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내 조경 분야는 여러분들 단순한 어떤 시공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재조정하는 환경 조절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이 분야에 도전해 보신다면 소명감도 있고 여러분이 또 다른 생활의 창조자라는 자부심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내 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